네, 반갑습니다. 볼경 칼리 수련의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가 이제 경찰관 분들이 범죄 현장에서 정말 대응을 잘한 사례, 우수 사례를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걸 이제 시리즈로 계속 올려 드릴 건데, 이걸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경찰관들이 이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대응을 잘한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우리 일반인들도 어떻게 하면 범죄 현장에서 위험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이제 유추 적용할 수가 있고,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실 우리나라 경찰관들이 솔직히 그냥 동네 북처럼 언론에 이렇게 두들겨 맞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경찰 조직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단일 국가 조직치고는 제일 큰 규모인데, 그만큼 이제 조직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잘못 대응한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정말 언론에서 다루지 않은, 정말로 이 경찰관 분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대응을 잘한 사례들도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제 저는 제 본업 분야가 대부분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나 대통령 경호원들이나 이런 공안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 분들하고 접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잘하고 정말 본인이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는지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이제 우수 대응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나라 이제 경찰이나 공안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제 일을 잘하고 계신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두 개. 그리고 이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 이제 형사학술 연구회에 있는 그 공안직 멤버분들이 이제 참고 삼아 다음에 이제 본인도 혹시 유사한 사건을 겪었을 때 어떻게 잘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담 없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정식으로 이제 요 위에 높으신 분들하고 같이 자리가 마련되면 오히려 이 시스템에 관한 문제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일반인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인 학술 연구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DSA 형사사건 학술 연구회는 지금 일기생들 최소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멤버로 다 추렸고,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진짜 실제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들도 나중에 추후로 이제 자문위원으로 좀 영입을 해서 어떤 우리가 이제 유의미하게 도출한 내용들을 이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금 한번 해볼 생각이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위험 상황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거 위주로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건은 그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제 그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김해에서 이만한 그 사제 있죠. 이 사제로 칼날을 만든 거예요. 한 손검을. 한 70cm 정도. 70cm면 저 우리 칼리 할 때 라탄 스틱이 71cm 정도 되거든요. 한 손검이에요, 저게. 뭐 쿠쿠리나 뭐 이런, 쿠쿠리는 저거보다 짧긴 한데 어쨌든 한 손검 크기거든요. 저거는 살상 능력이 일반 나이프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저거는 진짜 팔도 잘라낼 수 있어요. 진짜 전문가들이 휘두르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공장지대에 이 사람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 분들이 이제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검거한 사례죠. 그게 이제 TV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경찰관 분이 나중에 최후의 수단으로 총기를 발사했어요. 허벅지 쪽에 안전하게. 그래서 이제 검거를 했고, 이 총기를 발사하신 분은 이제 표창을 받았죠. 당연히 이런 분들은 표창 줘야죠. 아니 저번에 그 쌍칼 들고 휘두른 사람 경찰관 8명인가 10명이 출동해가지고 그 어린이 하교 시간에 그 삼단봉으로 8명이서 둘러서서 제압을 못해가지고 밝은 대낮에 총기를 쐈는데, 총기도 정확하게 그 다리 쪽으로도 못 쏴가지고 도탄이 일어나가 사방으로 튀었잖아요. 그때 그분들도 표창을 받았는데, 이분은 지금 두 명이서 출동했을걸요. 초반에 초기 진압했거든요. 초기 진압해서 이제 그것도 그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4시 시간에, 어두운 시간에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침착하게 이 허벅지 쪽을 쏘아가지고 안전하게 제압했어요. 제가 말하는 안전하게는 범인을 안전하게 제압했다는 의미도 있는데, 어린이 하교 시간에 그 저번에 쌍칼 그 사건은 숫자도 8명에서 10명 정도 경찰관이 둘러싼 상태인데 굳이 총을 안 쏴도 되는데 총기를 쏴가지고, 그것도 어린이 하교 시간에 도탄도, 그러니까 이게 총알이 튀거든요. 관통되면 튄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워요. 제가 이제 현역 특수부대원들 코칭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가다 UDT나 707 그쪽 분들 코칭하면서 여쭤보면 그 총알이 튀는 게 엄청 무섭대요. 실내에서는. 실내에서 작전 펼칠 때 총알이 튀어가지고 아군이 이 벽에 튕겨 나온 총알에 다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동선을 엄청나게 신경 써서 짜야 된대요. 발포할 때도. 근데 그때 그 어린이들 지나가는 하교길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지금 이분들은 보세요. 2만원 70cm 장도예요, 장도. 장도 들고 휘두르는 상황이었고, 이때 출동 나간 두 분이 아마 초기 진압을 했을 거예요. 이분들은 바로. 그리고 새벽녘 시간인데도 안전하게 허벅지 쪽에 해서 이제 다른 주변 사람들도 안전하게 한 상황이었죠.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이 진짜 표창 받고 진급하고 뭐 우수 사례로 홍보를 많이 해줘야 돼, 경찰에서. 근데 이제 경찰에서 이런 거는 또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줘요. 맞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사건 개요를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분이 저희 이기생이에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저희 경찰직 멤버 이기생이에요, 이기생. 제가 이제 고시학원가 쪽에 출강 오고 나서 이기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가 이기생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 아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제 경력은 이제 오래됐죠. 이제 경찰직 한지는. 근데 어쨌든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경찰에는 사실은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저는 너무 대단한 게, 사실은 총기 훈련 제대로 못 받고 있거든요, 지금 경찰들이. 자기 돈 내고 따로 총기 전술훈련 받으러 다니고 이래요, 제가 아는 분들은. 근데 지금 경찰직에서 제대로 된 총기 사격장이나 훈련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장도를 든 사람이 위협적으로 휘두르면서 다가오는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딱 허벅지 쪽에. 근데 처음에 총알을 맞고도 이 사람이 그대로 다가온 거예요. 그렇거든요. 흥분 상태에서는 총알이 관통돼도 이게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절대 당황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당황해서 막 아무 데나 쏠 수도 있고 막 이럴 수 있는데, 당황하지 않고 그 자리 또 허벅지 자리 탁 안전하게 쏴가지고 이제 뼈가 부러졌나 봐요. 뼈가 부러지면서 이 사람이 이제 주저앉은 거죠. 이제 죽일 듯이 다가온 거고, 경찰들한테 휘두르면서.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땐 많아요. 우리나라 경찰들 욕 많이 하지만, 솔직히 제가 이탈리아나 외국에 여행 가보면요, 치안이 너무 불안해요. 제 집사람하고 여행 갔다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밖에는 못 나다니겠는 거예요. 이 밤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밤거리에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없대요, 몇. 저는 외국에 여행 가고 나서 우리나라 치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나라 경찰들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지 그때 알았어요, 진짜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이분이 법대를 나오셨는데 집안은 엘리트 체육 집안이에요. 아버님이, 아마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아버님이 엘리트 체육 선수 출신이고, 그 다음에 동생이 그 국가대표예요. 아이스하키인가 뭐 하키인가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 국가대표.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이제 체육인 집안이에요. 엘리트 체육인. 근데 이 친구는 법대를 나왔어요. 법대를 나왔고, 일단 외모가 있잖아요. 왜 경찰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 제복을 벗겨 놓으면, 시커먼 정장을 입혀 놓으면 저게 조폭인지 아니면 경찰인지 구별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아니, 이 친구가 되게 남자답게 생겼는데 분위기가 어디 조직 보스예요. 얼굴이 좀 까무잡잡한데 기골이 장대예요. 기골이. 키는 저하고 비슷한데
덩치도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골이 장대하고 하여튼 포스가 있어요. 포스가 있고 이 성격 자체가 되게 뭐 맛있는 것도 좋아하고 되게 친절한 성격이에요. 이 친구가 말을 해보면 그 겉모습은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말을 해보면 되게 조곤조곤하게 되게 친절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이제 우리 이기생 중에는 막내뻘에 가까웠죠. 막내 바로 위에 나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러니까 츤데레는 아니고 뭐 말해보면 되게 친절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생김새와는 많이 완전히 정반대구나. 뭐 이런 생김새가 이상하다는 거 아니고 남자답게 생겼는데 좀 무섭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되게 사람이 침착해요. 원래 성격 자체가 잘 내색을 하지 않고 침착해요. 그게 이제 좀 커요. 제가 범죄 사건들 분석해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강간 현장에서 여성분들이 극적으로 탈출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제일 많냐면 막 이렇게 막 뭐 이런 거 호신술을 배워가지고 주짓수나 호신술을 배워서 이제 성폭행 당하는 순간에 막 주짓수 기술을 걸어가지고 제압한 사례는 거의 없어요. 거의 100% 없다고 봐야 되고 뭐 어쩌다 예전에 미군에서는 있었어요. 이제 휴가 나간 외국에 휴가 있던 휴가로 이제 뭐 이제 배 있죠. 그 항공모함인가? 거기 이제 근무하는 여군이 미국 여군이 이제 그 현지에 이제 술집에 갔다가 그 현지 양아치들한테 이제 성폭행을 당하기 직전에 이분이 주짓수 기술 서서 벗어난 사례는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본 형사 사건 판례에서는 이 여성분이 성폭행 당하기 직전에 뭐 이렇게 주짓수나 이런 기술을 걸어서 벗어난 경우는 없고 어떤 경우가 제일 많냐면 사람이 되게 침착해가지고 여성분들이 범죄자를 설득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집안에 침범한 경우라면 옆방에 아기가 자고 있다. 그러니까 아기가 깨어나면 재미를 보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 방으로 가서 이제 하자.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범인을 설득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되게 침착하게. 그래서 그러면 범죄자가 방심할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 같이 막 즐기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하니까 범죄자들이. 그래서 일어나서 이동하는 도중에 자기는 화장실로 딱 휴대폰 들고 들어가서 전화해서 살아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산에서 밝은 대낮에 등산객들 올라가는 산에서 이제 약간 사람이 없을 시기 때 이 상습 성폭행범이 여자를 끌고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여성분이 막 이렇게 막 호신술로 이렇게 막 한 게 아니라 이제 당황하지 않고 설명하는 거예요. 나 지금 생리 중인데 지금 바로 하면 이제 피도 묻고 막 이렇게 그럴 수 있다. 나도 하고 싶으니까 우리 저쪽에 가서 이제 뭐 같이 하자 이런데 이게 여러분들 듣기에는 범죄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뭐 그렇게 설득당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범죄자도 사실은 범죄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본능적으로 행동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침착하게 이렇게 얘기할 때 방심해요. 그때 방심한 그 순간에 여성분이 막 미친 듯이 강도야 이러면서 이제 과음 지르면서 내려와서 이제 등산객들한테 구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서는 경찰이든 아니면 범죄 피해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든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갖춰야 되는 덕목은 침착성이에요. 침착성 있게 상황을 먼저 인지해야 돼요. 주변에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벌건 대전에 등산로에서 끌려 들어간 여자분은 자기가 침착하게 상황을 잘 본 거죠. 봐가지고 저쪽이 등산로가 올라오는 길이니까 내가 요 놈을 방심시킨 다음에 저쪽으로 무작정 뛰어가면서 고함을 지르면 나를 구조해 줄 거야. 다른 등산객들이. 그렇게 상황을 인지한 거죠. 침착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선생님 침착함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이제 하나는 타고난 분들. 지금 이 친구처럼. 예, 천생 경찰이에요. 이분은 맞죠? 이 친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별다른 훈련을 따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여행 다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맛집 좋아하고 이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친구가 또 아기자기한 것도 좀 뭐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막 저처럼 무술을 막 오랫동안 수련하고 이런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최근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래 타고났어요. 좀 기질이. 그래서 타고나게 침착한 기질 타고난 분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타고나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하면 돼요. 스파링 중심의 무술 훈련을 많이 하면 돼요. 많이. 검도가 제일 좋고
솔직히 검도만치 스파링 능력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무술이 없어요. 제가 생각에는. 검도는 한 달 정도 기초 훈련한 다음에 매일매일 주구장창 스파링만 해요. 죽도 들고 몽둥이 들고 서로 치고받고. 그러니까 웬만한 상황에서는 이게 이렇게 잘 당황하지 않아요. 이게 사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 이제 청년부 검도 조교가 지금은 세 아이의 엄마예요. 이 친구가 저희가 이제 예전에 청년부 때 술 먹고 늦게도 많이 가고 운동을 많이 해서 엄청 많이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 검도 시작하기 전에 해운대에서 한번 끌려갈 뻔한 거예요. 이제 회사에서 일을 늦게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이 강간범이 덮칠 뻔한 거죠. 근데 마침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하다가, 왜냐면 왜 고민했냐면, 그때 이 강간범이 자기를 덮치려고 했을 때 그냥 과음이라도 지르면 되는데 너무 몸이 얼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래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검도를 처음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예. 그리고 이제 검도하고 한 7년 지나서 똑같은 일을 똑같이 겪은 거예요. 해운대에서. 근데 이번에는 이 친구가 딱 느낌이 뭔가 이상해서 딱 보니까 딱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핸드백 뭐 이렇게 막 3단봉 들고 이리저리 한 게 아니라 핸드백 들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이놈이 딱 덮칠 때 핸드백을 얼굴 쪽으로 정통으로 휘두르면서 과음을 막 지른 거예요. 저리 가라고. 당황하지 않고. 이번에는 막 몸이 얼어붙지도 않고 다리에 힘도 안 풀리고. 그랬더니 요 놈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도망가더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범죄자들은 범죄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안 하고 그냥 도망가요. 이게 뭐 약물 중독자가 아닌 이상.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그때 처음에 검도 시작하기 전에 몸이 얼어붙어가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말을 못했는데 그때 두 번째 때는 어떻게 그렇게 샌드백을 휘둘릴 수 있었냐 이러니까, 야, 니나 저 김사범이나, 저도 김사범인데 제 단짝 친구, 그때 친구, 우리 청년부에 친구 한 명이 제일 이제 선배였는데, 그 친구가 키가 180 한 3, 4대요. 몸무게는 한 110kg 정도 나오고, 제가 이제 181인데 그 친구 한 3, 4, 5 되겠다. 저는 지금 쪼그라들어서 한 80이고 저도 한 8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 같은 놈들하고 내가 주구장창 이제 죽조 들고 몽둥이 들고 서로 치고받고 했는데, 그런 놈한테 내가 쫄리는 게 말이 안 되지 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친구가 그때 검도 3단이었어요. 조교였고. 그러니까 검도 시작한 지 7년째 때였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하는 말이, 검도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더라 이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제가 경찰직이나 군 특수부대 교육에 맨손 근접격 투술, 이제 총을 제외한 도검류나 맨손 근접격 투술에서 자꾸 시연이나 합을 맞춘 형태의 무술을 하지 말고 종합격투기식 훈련에 스파링 중심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걸 자꾸 넣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내가 침착하지 않다면, 담이 크지 않다면 이분 사례처럼 후천적으로 스파링을 계속하는 무술을 하다 보면 이 상황에 대한 담이 커져요. 침착성이 커진다고요. 선생님, 저희 집에 검도장이 없는데요. 검도 말고도 많아요. 이제 복싱, 그 다음에 킥복싱, 유도나 주짓수요. 유도나 주짓수 좋은데, 저는 일단은 초보자라면 일단 타격 위주의 스파링을 먼저 해봐야 돼요. 주짓수나 유도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 타격 위주로 공격이 먼저 들어와요. 갑자기 범죄자가 태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타격 위주의 스파링을 하다 보면 공격이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방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타이밍, 그 다음에 공격 기회, 이런 것들을 잃는 관찰안이 생기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복싱이나 킥복싱이나 이런 거를 1년이나 한 1년에서 3년 정도는 해보세요. 그거는 이제 스파링을 해요. 이제 뭐 매일매일은 못하죠. 맨손 무술은 검도처럼 매일매일 하는 형태는 힘들고,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스파링을 하면, 거기 이제 관장님들이나 코치님들은 다 프로 선수 출신이잖아요. 안전하게 받아준단 말이에요. 복싱이나 킥복싱 위험할 것 같지만 전혀 안 그래요. 보호장비 차고 받아주는 분들이 프로 선수 출신의 경력이 많은 분들이 사범님이라면 자기 실력을 안전하게 끌어올 수 있게끔 세미 스파링이나 풀 스파링 형태로 지도를 잘 해줘요. 그래서 오히려 전 주짓수도 하고 복싱도 하는데 복싱이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주짓수는 관절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뭐 받아주시는 분이 잘 받아주면 되는데 이제 같이 이제 초짜뱅이거나 좀 받아주는 사람이 약간 성격이 이상하면 관절기가 좀 들어가 버리면 많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그래서 이제 타격 위주의 스파링 먼저 좀 해본 다음에 저는 주짓수나 유도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검도를 하면 제일 좋고, 검도도 오래 하면 좋고. 뭔 얘기하다 얘기잖아. 그래서 침착성이 제일 중요한데 후천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스파링 중심의 무술을 꾸준히 수련하는 거. 근데 1, 2년 해가지고 안 돼요. 제가 이제 막 호신술 셀프 디펜스 있죠. 상황 설정 위주.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찔렸을 때 이렇게 상황,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뭐 이런 그런 훈련, 모의 상황 훈련 기법만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스파링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크라브마가도 너무 좋아요. 아래 기술 체계는 너무 좋은데 크라브마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크라브마가 지도자가 시연용 합을 맞춘 무술을 오래 하던 사람이 크라브마가 지도자 집체교육 통과해서 크라브마가를 가르치는 거랑 크라브마가 지도자가 원래 자기의 무술 베이스가 뭐 복싱이나 킥복싱이나 이제 대한검도의 검도 사범 출신이다. 근데 크라브마가 지도자로 이제 변신해서 크라브마가를 가르치면 이 지도자는 스파링 경험치가 있는 분이라서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크라브마가 안에 스파링, 안전하게 스파링 할 수 있는 스파링 훈련 체계를 넣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존의 크라브마가 스파링 훈련 체계를 뺀 그냥 합을 맞춘 형태의 크라브마가는 도움이 그렇게 안 돼요. 실제로, 진짜로.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실제 범죄 사건들을 분석했을 때 실제로 막 짜임새 있게 셀프 디펜스식 무술을 써가지고 벗어난 사례는 거의 없어요. 제가 분석해보면. 요거는 다음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스파링 경험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스파링 경험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침착성과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친구는 타고난 거. 근데 모르겠어요. 최근 몇 년 동안 무술 수련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전에는 그냥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랬거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야기가 옆으로 조금 샜는데 이제 사건 개요는 이제 뭐 금전 채무 관계가 엮여가지고 이 사람이 열이 받은 거예요. 범죄자가. 범죄자를 합시다, 그냥. 어쨌든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니까. 그래서 가지고는 칼날을 이게 청테이프로 칭칭 감은 거예요. 장도를 이만한 걸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손잡이에다가 이 청테이프 칭칭 감은 것 자체가 이거는 고의성이 아주 크죠. 맞죠? 그냥 내가 흉기 들고 가서 너무 돈을 안 주니까 야, 너 돈 안 내놓으면 찌를 거야. 이렇게 우발적으로 한 것 같으면 청테이프로 감지는 않거든요. 근데 청테이프로 감은 것 자체가 지금 이 사람은 내가 이 만든 사제 검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고의성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경찰관 분들도 그걸 좀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총기 사용에 있어서. 이 총기 사용에 있어서는 비례 원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전에 그랬죠. 아니, 쌍칼을 들고 있다 한들 8명, 9명이 그 3단봉 들고 둘러싸서 제압을 못하면 그 한 사람 제압 못한다는 건 비례 원칙에 어긋나요. 총기를 쓴다는 거, 그 상황에서.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매우 어두운 새벽 4시경이었고, 그 다음에 출동 나간 경찰관 두 분이 봤을 때, 이제 이 범죄자가 70cm 장도를 테이프에 칭칭 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땐 총기를 써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총기 사용 전에 미리 테이저건 쏘았어요. 근데 테이저건이 두꺼운 패딩 잠바에 맞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 테이저건을 겨울에 테이저건 쏴봐야 안 돼요. 잠바에. 어쨌든 이분들은 실무 매뉴얼 절차대로 다 잘했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출동받고 갔는데 상세한 내용은 안 할게요. 상세한 내용은 안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이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차에 앉아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차에 앉아 있을 때 칼날을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만약에 그냥 좀 안이란 경찰관들이면 와서 봤는데 그냥 차 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몇 가지 물어보다가 그냥 갔겠죠.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왜냐하면 자기 인적사항도 빨리 말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흉기를 들고 있다고 해서 출동했는데 흉기는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바로 안 가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계속 사실관계를. 그랬더니 이제 이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이만한 70cm 장도를 들고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이때 이 경찰 간부들이 정말 잘한 게 안전거리를 지킨 거예요. 이거 엄청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국 사례에 보면 이 불신 검문하는 경찰관이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범죄 그 불신 검문 대상자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목을 찌르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관들은 항상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한데 이분들은 이것도 잘한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두운 새벽에 차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만한 70cm 검을 도검류 있죠. 흉측한 거 들고 슥 나오는데 경찰이라도 무섭죠. 일반인도 무섭고 맞죠. 다행히 안전거리 확보가 돼 있어서 안 다쳤는데 만약에 이 범죄자가 갑자기 문 확 열고 휘두르면 그냥 목이 잘리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상황이죠. 맞죠. 근데 안전거리가 중요하다. 이게 우리 일반인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제가 이제 위기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 앞단계까지 만들었댔잖아요. 앞단계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저한테 칼리 배우러 온 경찰 간분이 자녀분들도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생 자녀 여자아이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제 딸아이 좀 더 크면 가족 모임처럼 해서 수련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온 김에 이제 아이들도 배우러 온다고 해서 온 김에 제가 그 위기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 앞단계 부분만 먼저 훈련을 시켜줬거든요. 이제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훈련시킨 게 뭐냐면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공간인식이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뭐 어두운 이제 밤 늦은 시간에 주유소에서 만약에 기름 넣고 있다 칩시다. 근데 저쪽 어두운 쪽에서 갑자기 이상하게 생긴 사람 두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다가와요.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맞죠? 사람이 전혀 없고 인적은 없고 왜 다가오겠어요? 보통은 뭐 예를 들면 길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다가오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 말도 없이 다가와요. 맞죠? 그때는 내가 반드시 이 사람한테 다가오는 상대방한테 내가 당신을 위험 신호로 인식하고 있으니 뭔가 너도 나에게 신호를 보내달라,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달라고 뭔가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손바닥 보이면서 일정한 간격, 안전거리 간격이 있을 거예요. 그 안전거리 간격 안에, 내가 설정한 안전거리 간격 안에 다가올 때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인가요?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서 손바닥을 보이면서 내가 당신과 싸울 의사가 없다는 걸 표현하면서 먼저 말로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듣고 제가 지금 뭐 이제 휴대폰이 방전됐는데 휴대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뭐라 말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럼 말을 하면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될 수도 있고, 근데 말 없이 계속 다가오면서 내가 설정한 안전거리 안으로 훅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손바닥이 아니라 이제 파이팅 포즈를 취해야 돼요. 파이팅 포즈라는 건 저 사람이 뭔가 나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언제든지 반응하고 탈출하거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자세. 맞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안전거리 간압 안으로 들어왔다가 갑자기 확 달라들어서 덮치면 나는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태클을 당하거나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신호 전달, 그 신호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위험 요소라고 판단된다면 내가 어떻게 안전거리를 설정해서 저 사람이 어느 안전거리 안으로 단계별로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시뮬레이션 할 건지가 훈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인들도. 근데 지금 이 경찰관분이 그게 잘 돼 있어요. 지금 보면. 무슨 말이냐면 검을 들고 숨기고 있던 이만한 70cm 장검 들고 문 열고 갑자기 튀어나와도 안전하게 안전거리 확보하면서 침착하게 대응했고, 그 다음에 계속 경고를 한 다음에 그 경고에도 듣지 않으니까 테이저건 발사했어요. 근데 테이저 발사했는데도 패딩 때문에 괜찮았어. 이제 아무 그런 제지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이제 피해자 쪽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면서 위압적으로 다가갔고, 그래서 경찰관이 뒤쫓아서 쫓아 올라간 거예요. 도망 안 가고. 대부분 경찰은 이래요. 도망가지 않아요. 이게 특이한 예외 규정인 경우에. 그래서 쫓아 올라갔는데 다시 경찰관 쪽으로 이 칼을 휘두르면서, 진짜 위협적인 상황이죠. 맞죠? 어두운 공장에서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근데 다가왔을 때 지금 테이저건으로는 전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청테이프를 감고 있고, 그래서 허벅지 쪽으로 총을 쐈고, 근데 총이 그냥 살로 그냥 관통하니까 이 사람이 아무런
제지도 안 받고 그냥 그대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쐈어. 그리고 세 번째 때 이제 뼈를 부러뜨리면서 다리가 무너지면서 이 사람이 주저앉은 거예요. 재빨리 이제 가서 이제 팔을 꺾고 체포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출동 나간 경찰관으로서 이 위험한 요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졌냐 물어보니까, 신고자는 분명히 쇠파이프 같은 무슨 흉기를 들고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 출동 나가서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흉기는 보이지 않고 차에 앉아 있는 상황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상했대요, 일단은. 그래서 그걸 이상하다고 인식했다는 거 하나. 예. 그 다음에 흉기를 들고 차에서 내렸는데 테이프가 감긴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고의성이 있고 지금 완전히 중범죄를 저지를 생각으로 왔다는 판단을 해서 재빨리 대응한 거예요. 테이저건으로 대응하니까, 이제 테이저건이 안 통하니까 진짜 피해자를 향해서 휘두르면서 달려나갔고 다시 경찰 쪽으로 달려온 거죠. 판단을 엄청 잘했죠. 그리고 공포탄도 먼저 쐈대요. 공포탄 쏘고, 세 발이니까 공포탄 쏘고, 그래도 막 죽일 듯이 달려오니까 경찰 쪽으로 이제 쏜 거죠. 제가 너무 대단해서, 이게 보통은 그냥 얼어붙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칼리 수련할 때 보면 이게 70cm 정도 이렇게 한 손 거미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가검이죠, 가검. 이제 양손검이든 가검이든 보면 날이 없는 걸 알면서도 되게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이게 저희끼리 훈련을 할 때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공장이고, 이 지금 완전히 눈이 돌아가 있고, 범죄자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진짜 70cm 사제 칼을 들고 확 휘두르는데, 이거 잘못 맞으면 목이 잘리거나 팔이 잘라지잖아요. 맞죠? 그런 상황에서 안전하게 제압을 해야 돼, 또. 그리고 숫자도 지금 2명밖에 없어요. 경찰, 출동 나간 경찰이. 처음 신고받고 나간 거니까. 막 8명, 9명이 둘러쌌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대단해서 어떻게 이렇게 침착성을 유지하고 그때 재빨리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냐, 대응할 수 있었냐 물어보니까, 여기 이제 답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평소 근무 시간에 간단한 주치자 신고를 나가더라도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긴장해서 근무를 해왔고, 주변에 일어나는 강력 사건을 보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할지, 기회가 된다면 과감하게 권총을 사용해야 됐다는 생각을 자주 했고, 이제 이 기회라는 건 제가 이제 조금 보충하자면 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이런 상황이죠.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나라 경찰관분들한테 실제 총기 훈련이 제대로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중경에서 한번 총기 쏘아보고는 이제 배치받고 나서는 사격 훈련을 정기적으로 안 해요. 그렇게 자주.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거든요. 진짜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세요. 표적지가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막 10분 70cm 나를 들고 어두운 공장에서 막 휙 죽일 듯이 달라드는데, 그 움직이는 사람의 그 몸통도 아니고 어딜 노려야 돼요? 허벅지를 노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처럼 계속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시뮬레이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정신을 빨리 차리고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평소 다른 지구대나 다른 사람들이 처리한 신고 내용을 찬찬히 훑어보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생각해보고, 평소에 내가 이러한 사건에 만약에 이제 맞게 된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 머릿속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응 시에 고려 요소가 있다면, 항상 검문 시에는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되기 전까지는 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테이저건에 너무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두꺼운 옷에는 테이저건이 전혀 통하지 않으니까 테이저건에 너무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건 당시에는 조장님이 잘했네. 사건 당시에는 조장이 현장 도착 전에 미리 테이저건 카트리지를 장착해 놓아서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 흉기를 들고 있는 용의자가 있다는 그 범죄 뭐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니까 이 조장님이 베테랑이니까 가는 도중에 이제 미리 탁 카트리지 채워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은 또 본인 권총 사용에 있어서 이제 안전장치를 제거함에 있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됐던 거는 아쉽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게 총기 훈련이 전혀 안 됐어요, 지금. 중앙경찰에서 그때 한번 가만히 서 있는 표적지 쏜 거 말고는 우리나라 경찰관들한테. 훈련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안전고리 제거하고 실제로 쏘고 이러는 게 실제로 이런 훈련을 계속 안 시켜주고 있다가 이분이 진짜 잘한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예? 어두운 밤에 공장에 으스스한 그 공장에서 막 이만한 도검류 번쩍번쩍 하는데 막 죽일 듯이 일하면 그거를 지금 이 총기 사용이라고는 그때 말고는 없는데 안전고리 안전하게 제압하고 허벅지 쪽으로 정확하게 쏘고 와 대단하다 그죠? 예. 피해자는 매우 흥분한 상태라서 처음 실탄이 허벅지를 관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했고 행동이 저지되지 않았다. 그래서 세 번째 탄을 재빠르게 발사해서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면 아예 저지를 못하고 이제 대형 참사가 벌어졌겠죠. 목이 잘리면 그냥 완전 살인, 그 지금 저렇게 흥분된 상태니까 그 휘둘러 보세요. 참사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죠? 예. 자, 여기서 지금 또 함축하는 바가 큰데 제가 3단봉 있죠. 그 마이네임 보면서 그리고 이제 3단봉에 대해서 제가 또 올린 영상이 있는데 3단봉이 막 3단봉 맞으면 사람이 금방금방 픽픽픽 쓰러질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3단봉이 상대방이 흥분된 상태에서 3단봉을 내가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휘두르지 않으면 3단봉 맞아도 데미지 없어요. 그 대상자가요. 이제 저처럼 이제 도검류로 아주 오랫동안 수련했던 뭐 검도 지도자나 아니면 칼리 지도자 같은 분들은 이제 정확한 부위에 정확하게 이제 타겟팅해서 휘두르면 무력화 시킬 수는 있는데 그게 한 번에 무력화 되긴 힘든 게 상대방이 엄청나게 흥분된 상태면 고통을 참아요. 진짜로. 예. 총알도 참는데 총알이 관통됐는데도 지금 참고 덤벼들잖아요. 맞죠? 그래서 3단봉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마이네임이나 이런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막 그 조폭들을 상대로 가녀린 여자 형사가 막 3단봉 휘두르면 한 방 맞고 다 픽픽 쓰러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타겟팅도 안 돼 있어. 타겟팅도 안 돼 있고, 요 살집 많은데, 요로 투실한데 그냥 휘두르는데도 그냥 픽픽 다 쓰러져. 예. 그거 보고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셀프 디펜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칼로 이렇게 찔렀을 때 뭐 이렇게 다가올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러면 그게 다 될 것 같죠?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칼리에 사피안이나 크라운마가식으로 이렇게 방어와 동시에 이거 치죠. 그러면 이 사람이 팍 맞고 코피 나서 막 당황해서 막 칼을 놓을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누군가 칼을 찌른다는 건 극도의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코뼈 부러지고 코피가 철철 흘러도 무조건 죽일 듯 달라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나는 가녀린 여자고 지금 상대방이 저처럼 건장한 남자에 막 죽일 듯이 달라들어요. 근데 내가 이래가지고 쳐가지고 그 코뼈를 부러뜨린다 한들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그대로 밀고 들어와요. 쓰나미처럼 그대로 밀고 들어와 그냥 위에서 덮쳐버려요. 그래서 주짓수가 하긴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이게 완전히 덮쳐서 뒤엉켰을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칼날을 내가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관절기 주짓수 같은 관절기를 쓰면은 연약한 여자도 충분히 이제 건장한 남자를 제압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주짓수는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주짓수 하기가 너무 싫어요. 저하고 너무 안 맞아요, 진짜. 저는 검도를 너무 오래 했으니까 이 검도 모션이나 근육 체계가 주짓수하고 완전 안 맞아요. 정반대예요. 주짓수는 또 이렇게 오므려야 되거든요. 제가 너무 재미도 없고 하기 싫은데 제 딸아이하고 제 아내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딸아이하고 아내한테는 여성들한테는 주짓수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돼서 그래서 제가 맨날 아침마다 가면서 아우 가기 싫어 하면서 맨날 아침에 가서 주짓수 도장에 가서 치욕을 당하고 오잖아요. 집사람이 오늘 운동 재밌었어? 이러면 내가 하루하루가 치욕이다. 하루하루가 치욕이잖아요. 예? 제가 검도 수석사범 출신의 칼리 지도자인데
주짓수는 가면 기초잖아요. 생 기초잖아요. 농락 당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도 해요. 제가 집사람하고 아내를 위해서. 왜냐면 집사람하고 아내가 제가 그냥 나중에 딸아이 크면 그냥 둘이서 주짓수 도장 가면 안 되겠냐 이러니까 아우 남사스러워서 난 싫어 이러면서 오빠 가르쳐줘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요. 저는 타격이 좋아요. 검도를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택견하고 저는 막 그래서 복싱 체육관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날아갈 것 같아. 너무 좋아. 네. 복싱도 가르칠 거예요. 복싱도 하고 이제 가족 모임처럼 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딸애가 어느 정도 더 크면 이제 주짓수도 하고 복싱도 하고 이제 칼리도 가르치고 네. 그렇게 할 생각인데 정리합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 침착성 맞죠? 침착성을 기르려면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고 이분처럼 그 다음 이분은 근데 타고난 것도 있는데 자기가 뭐를 많이 했어요? 시뮬레이션 훈련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교육이 제공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머릿속으로 계속 극한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훈련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지체되는 걸 줄여줄 수 있어요. 내가 일단 행동 지침이 먼저 머릿속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인들한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위기 상황에서 침착성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파링 중심의 무술을 수련해야 돼요. 그게 지금 저기 부산 근처 쪽에 부산 경남 울산 이쪽에 사는 우리 현직자분들은 이제 제 칼리 수련 모임에 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나이프나 이제 3단봉 스파링 훈련을 많이 시켜드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게임 형태로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이쪽에 수련하러 오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쪽에 수련 못 오시는 분들은 타격 위주의 스파링 할 수 있는 건 꼭 하나 배우세요. 복싱, 이제 킥복싱, 그 다음에 이제 쿠도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종합격투기 체육관 가도 너무 좋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한 1년에서 3년 정도 한 다음에 유도나 주짓수 넘어가죠. 유도나 뭐 근데 종합격투기 체육관이나 쿠도 이런 데 가면 뭐 굳이 넘어갈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종합적으로 다 하는 데니까. 맞죠? 어쨌든 대단합니다. 제가 진짜 제가 좀 자료를 보내달라 했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분석할수록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자랑스럽고 지금 우리 이기생들 원래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거든요. 이제 원래 연말 때쯤 되면 모여요. 부산으로. 제가 부산에 있으니까. 제가 있는 쪽으로 와야죠. 그래서 부산은 다 흩어져 있는데 부산에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제 다들 뭐 애 아빠들이라서 한번 또 모여야 되는데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저는 이제 이분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관들이 자랑스러워요. 진짜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안정적인 나라가 잘 없어요. 진짜. 그래서 좀 욕을 들을 만한 경찰관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거의 99%의 대다수의 대한민국 경찰관 분들은 지금 이분처럼 정말 목숨 걸고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분들도 제가 이런 사례들 좀 얘기해 달라고 한 다음에 소개하는 영상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